자, 이번 시간은 이제 5장의 정보사의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사의 이제 쟁점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정보사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할 내용들은요, 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자,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의 이제 개념, 정의, 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보사회는 어떠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가, 정보사회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정보 격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죠. 정보 격차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정보 격차에 먼저 이제 그 개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한 가설인데,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기출문제가.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정보 격차의 개념과 관련한 부분을 이제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 혜택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확대. 새로운 서비스에 접근. 접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어떤 격차의 확대, 사회적 배제. 자, 그런 부분과 관련한 거죠. 세 번째죠.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어떤 단절,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보 격차와 관련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자,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라든지 지역 간의 상이한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비롯된 어떤 그 정보통신 기술, 기술과 관련해서 그것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죠. 차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신체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을 하거나 또 그러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 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디지털 정보 격차다. 자, 디지털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일단은 접근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정보화 사회나 기술의 발전, 정보의 사회, 또 기술 발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분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원인까지 포함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디지털 정보 격차죠.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의 정보 격차가 있습니다. 자, 이 모바일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은, 자,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습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 격차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이제 조금 상반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급 이론이 있고요. 보급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식 격차 가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보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보급이 이제 확대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미디어가 가격이 하락이 됨으로 인해서 정보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정보 격차가 줄어든다. 자, 그런데 이제 지식 격차 가설에 있어서는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지식과 정보량의 차이, 차이라는 것이 점차 확대되어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점차 확대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틀리겠죠. 보급 이론하고 지식격차의 가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상반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요. 자, 정보격차가 점차 확대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정보격차라고 하는 것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수용자가 개인에게 전달이 되는 정보의 양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자,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의 정보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정보량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정보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정보 과잉의 형성이죠. 정보 과잉. 자, 이러한 정보 과잉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정보를 내가 취사해서 선택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자 하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그런 기술들이 새로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 격차의 이제 발생 원인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먼저 사회경제적 차이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정보격차가 발생되는 원인, 사회경제적인 원인, 차이를 볼 되겠죠. 우선은 이러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예요. 소유와 비소유죠. 소유와 비소유.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자,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제 경제적인 여건. 수입하고 직결되는 거죠. 수입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러한 또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인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죠? 수익자가 부담하는 거죠. 본인의 어떤 이익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담을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용 능력의 차이. 자, 여기서도 키워드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 기술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또는 정보 기술을 사용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또 컴퓨터를 자신 스스로가 해독할 수가 있고, 또 문해의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서 무엇이 이용 능력에 따라서도 정보 격차는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정보 상품이 이제 집중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도 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새로운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정보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반면에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정보의 부자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빈자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를 오히려 더 넓히게 된다. 격차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자, 정보 획득량은 점차 증가를 합니다. 개인이. 하지만 다양한 집단들 간에 있어서는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초로 기술을 도입한 사람이 나중에 이러한 기술을 도입한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또 매스미디어에 있어서도 대인 간의 어떤 채널에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 정보 추구에도 이제 욕구의 차이가 있다. 정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욕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한 사람들 추가적인 정보를 더 찾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사회적인 압력, 보상에 대한 인식, 서로 다른 인식이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 격차에 따라서 이론별의 원인, 해결 방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확산이론입니다. 확산이론. 자, 확산이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장 경쟁 체제를 통해서 가격을 하락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정부나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격차 가설인데요. 자, 격차 가설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어떤 이제 불평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불평등의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죠. 자, 저소득 주민들도 있고 개도국에 있어서 고용, 그 다음에 교육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를 무상으로 보급도 시키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기회를 좀 더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론입니다. 현실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론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자, 현실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 정보통신기기를 보유는 했지만 그 이용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해결 방법은 자, 저소득 주민이나 개도국 주민들로 하여금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하게끔 하고 또 서비스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와 교육도 강화시켜주고 또 민간 사업자들이 좀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정보 격차의 해소 사업을 추진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 격차와 관련한 부분이죠. 확산이론, 격차 가설, 마지막으로 어떤 현실론적인 그런 입장이 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보 격차의 이제 유형과 관련한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정보 격차 유형. 자, 정보 격차의 유형에 있어서는요, 먼저 이제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먼저 합니다. 주체에 따른 분류, 주체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경우죠. 자, 이 정보 격차와 관련해서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성별, 연령, 세대, 학력, 계층, 직업, 지역, 민간, 공공이라든지 장애인, 일반인과 자, 개인, 자, 국가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체별로 분류한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정보 격차를 이제 세분화해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보 격차를. 자, 먼저 접근 격차입니다. 접근. 자, 이 접근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정보통신기구를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이죠. 접근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죠. 접근해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술 격차죠. 자, 기술 격차인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 능력이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술과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인 기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이제 어떤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자, 경제적으로 내가 우월한 집단이냐, 또 개인이냐, 그럼 그렇지 않느냐. 주로 또 경제력과 관련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인 격차가 있죠. 민주적. 자, 이 민주적 격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선거와 관련이 됩니다. 뭐 투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참여. 그래서 이제 정보 격차를 세분화로 분류를 해보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접근의 격차, 이용의 격차, 기술의 격차, 그 다음에 어떤 경제력과 관련한 부분,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어떤 격차, 이런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접근의 관점에서는, 자, 동기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인 경우에, 자, 정보 격차의 실태를 보면은요. 자, 이 부분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죠. 키워드로 해서 우리나라인 경우에 정보 격차의 실태를 조사하는 기간은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제된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기간인가 우리나라의 정보 격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이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를 매년 조사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보 격차를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접근, 두 번째는 역량, 세 번째는, 자,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접근을 이제 말 그대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역량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죠. 활용은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 여부나 아니면 시간 등을 통해서 활용하고 뭐 정보 검색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의 격차를 여기서는 한국정보화진흥에서는 접근과 역량과
활용이라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매년 조사해서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보격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추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보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자, 뚜렷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접근인 경우는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역량과 이제 활용 격차에 있어서는 감소는 하는데 일반 국민하고는 격차가 상당하더라.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요. 자,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개인 간 격차가 있죠. 차가 있을 수 있다. 자,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자, 교육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능력. 이런 부분들과 많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개인 간의 격차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하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개인 간의 격차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왜냐면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면 회선도 구축이 돼야 되고 장비가 있어서 연결이 돼야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세대 간 또 남녀 간이죠. 세대나 남녀 간의 격차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를 기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컴퓨터를 만능으로 생각하는 디지털 세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기기, 컴퓨터를 좀 기피하는 분들인 경우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겠고요. 컴퓨터를 이제 만능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젊은 세대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간에도 좀 있죠. 지역 간에도. 자, 이 지역 간에 있어서는 자, 대도시하고 이제 중소도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간벽지라든지 도서. 자, 그런 경우와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도 좀 격차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이제 접근성 여부라든지 이것을 이용을 하는 자, 국가 간에도 격차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격차가 있을 수 있겠죠. 국제적으로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자, 국가 간에 있어서도 어떤 정보통신이나 인터넷 기반에 대한 접근, 활용의 차이보다 그런 얘기죠. 정보 후진국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 후진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런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요. 자, 정보와 진척에 따라서 따른 자, 빈부 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부 격차를. 자, 여기에서는 UN 개발 계획이 있죠. UN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UNDP에서 자, 보고서를 이제 인간 개발 보고서를 이제 내놓았죠.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개발 보고서와 관련한 부분들. 자, 일부 계층의 집중된 지식이나 정보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가 된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혁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반면에 빈부의 격차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자, 영어권 인구는 전 세계 10%이지만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한 80% 정도는 영어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다. 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19%이지만 세계 인터넷의 91%를 점유하고 있더라. 자, 정보의 불균형 요소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요, 미국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보와 진척 참여도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보았죠. 정보와 진척에 대한 참여도에 따라서 정보 집단을 분류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지문이 기출 문제로 나왔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첼이라는 학자가 정보와 진척 참여도에 따른 정보의 집단을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포용자 집단이 나오죠. 포용자 집단. 자, 포용자 집단인 경우에는요, 정보통신기술을 일단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정보통신기술 발전에는 선도적으로 막 주도하고 이끄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는 포용자 집단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부자 집단이라고 나오죠. 거부자 집단. 자, 거부자 집단인 경우에는요, 포용자 집단과 같은 그런 레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정보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정보화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소득 수준도 높고요. 하지만 사회경제는 큰 차이는 없어요. 포용자 집단하고는. 그러나 이런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자 집단이라고 있죠. 무관자 집단. 자, 이 무관자 집단인 경우에는요,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중간계층입니다. 중간계층. 계층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정보통신 기술 출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라든지 이념적인 시각이 점차 희석되죠. 희소하고 자신의 직업 또는 주위 환경의 필요성을 느낄 때만 수동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런 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기력 집단이죠. 무기력 집단. 자, 이 무기력 집단인 경우에는요,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나 정보 환경에 그런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는 아주 낮은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도 또 소득 수준도 굉장히 좀 낮은 집단을 우리는 이런 무기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직업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낮은 그런 그룹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도요, 이해도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교육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굉장히 조금 이런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데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첼인 경우에 정보와 진척 참여도와 관련한 정보 집단은 이 지문이 인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포용자, 그 다음에 거부자, 무관자, 마지막으로 무기력 집단과 관련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보 과잉과 관련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정보 과잉.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정보 과잉과 관련해서는 자, 밀러가 정보의 부하량을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는요, 정보를 공급하는 양과 정보를 소비하는 양이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불균형이.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정보의 공급량을 이제 증가시키긴 하지만 이용자가 이제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증대가 돼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하고 실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수용 능력 간의 격차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밀러는 유곡선의 가설을 제공했습니다. 가설을 제안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정보 이제 부하량이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여기가.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래는 정보의 부하량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보의 처리 능력과 관련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보 부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보 처리 능력도 늘어나지만 정보의 부하량이 떨어지게 되면 동시에 정보 처리 능력도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역유자의 가설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부하량이 증가하면 수용자의 정보 처리 능력도 따라서 증가한다. 자, 그런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정보 과잉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정보가 과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디어 산업 간에 무한의 경쟁이 막 유발하게 되더라. 그래서 수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보가 과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가 극화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극화 현상이다. 자, 극화 현상이라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수용자들이 특정한 프로그램의 유형과 또 특정 어떤 채널에 치우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견이나 어떤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제함으로 인해서 시청행위의 극단화 현상입니다. 시청행위의 극단화 현상.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극화 현상이라고 한다. 극화 현상. 자,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쉔크의 데이터 스모커에 대해서 봤는데, 데이터 스모커. 데이터 스모그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지나치게 많이 유포되는 현상을 데이터 스모그라고 합니다. 데이터 스모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스모그 법칙 이제 13가지를 이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제1법칙서부터 해서 제13법칙까지 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쓰레기 정보라든지 허위 정보들이 막 난립을 하다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 예전에는 이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좀 목말라 했던 그런 현대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쓰레기 정보라든지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혼돈에 이르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 여러 가지 많은 폐해가 오히려 시달린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어떤 그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는 얘기예요? 판단을 왜곡한다는 얘기죠. 판단을 왜곡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전자민주주의의 진전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쉔크인 학자는 데이터 스모그와 관련해서 13가지, 제1법칙서부터 해서 제13법칙까지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과 이제 정보 공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 정보와 관련된 근거 법률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저작권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자, 이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은요, 저작물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는 경우입니다. 생산과 이용을 촉진한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강한 것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부당한 독점 이윤이 확대될 수가 있고 이용자 권익을 침해함으로 인해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작권은요, 먼저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저작권을 강조하는 경우, 또 하나는 저작권을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로 상호간에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을 하거나 또는 불법 복제를 하게 되면 그 기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했으니까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저작권법이 사실은 미국 주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 추구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법률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와 관련한 부분이죠. 자, 이 정보 공유와 관련한 부분도 이것이 이제 기출문제로 등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84년도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리처드 스톨먼이라는 학자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정보 공유와 관련한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자유롭게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스톨먼인 경우에는 자,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카피레프트 이런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유의 저작권을 말한다. 자, 카피레프트는요, 공유의 저작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 콘텐츠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크게 중요시되다 보니까 미국의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 교수인 경우에는 창조적인 공유제 운동도 이제 펼쳤습니다. 창조적 공유제 운동.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위키백과 사전, 위키릭스, 자,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보 공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를 어떻게 하냐, 자유롭게 공유한다. 그런 대전제,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막는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치자, 뜯어 고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요구하는 세력에서 이제 맞서서 대항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제는 이러한 정보 공유의 길을 넓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행동의 어떤 그런 발판이다, 원천이다 라고 해서 그런 정보 공유 운동이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